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달빛 같은 아이가 철도처럼 곱게 살아온 한 노인의 삶을 뒤흔들며 세상을 바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봉화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습니다. 윤태식은 오전 5시 55분 시계 알람이 울리기 직전 눈을 떴습니다. 6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가 낡은 마룻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태식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태식은 중얼거리며 털 슬리퍼를 찾아 발을 넣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진공관 라디오의 전원을 켰어요. 70년대 트로트 가요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태식의 변함없는 아침 의식이었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태식은 이곳 고향 봉화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쌓아왔어요.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30년간의 기억은 꿈처럼 희미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절제된 일장뿐이었습니다. 6시 50분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흐려져 밤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태식은 찬장에서 항상 사용하던 그릇을 꺼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무김치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죠. 봉화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30년간 그가 달렸던 철길과 평행한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태식의 소소한 낙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태식은 마당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동안 태식의 머릿속은 비워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평온했어요. 오후가 되자 라디오 예보대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식은 집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닫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하던 대로 역 근처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역에 도착하면 시계를 확인하고 밤 8시 기차가 정확히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곧 비가 올 텐데 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식은 중얼거렸어요.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역 건너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누군가 황급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보았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식은 우산을 펴들었고 그때 역 뒤편에서 흐릿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며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죠.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식의 목소리에 여성은 흠칫 놀랐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다 발을 헛디뎌 쓰러질 뻔했어요. 태식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젊은 여성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도와드릴까요? 비가 많이 오는데. 태식의 말에 여성은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것을 조금 열어 보였어요. 작은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는 놀랍게도 울지 않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어요.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그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러나 여성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누가 온다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게. 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기를 태식의 품에 안겼어요. 이름은 은우예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여성은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아기의 담요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손을 잡고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성은 돌아섰습니다. 태식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식은 우산 아래서 갑자기 안겨진 아기를 어색하게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체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태식은 망설임 끝에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아기를 살펴보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얼굴에 긴 속눈썹, 그리고 특이하게도 밝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남자아이였습니다. 아기의 담요 속에서 꺼낸 봉투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은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아이를 찾고 있어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흘려 쓰여 있었지만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뒤집어 보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태식은 아기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깨어 있었지만 울지 않고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는 마치 별빛이 담긴 듯 했습니다. 태식은 오래된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 아기를 감싸주었어요. 배고프겠구나. 어쩌지? 태식은 당황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근처 편의점에 달려가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늦은 시간 노인이 갓난아기 용품을 사는 모습에 점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식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식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며 아기 은우를 돌보았어요.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 없는 태식에게 이는 큰 도전이었죠. 은우는 신기하게도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모습이 마치 어른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태식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의 절박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결국 태식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은우를 담요로 잘 감싸 안고서 말이죠. 경찰서에서 태식은 진술을 했지만 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아이를 문 앞에 두고 갔다고만 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둘러댔죠. 경찰은 아동보호소에 연락했고 사회복지사가 오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발견하신 정확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경찰의 질문에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젯밤 아마 9시쯤이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태식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뭔가를 기록했어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도착했습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라라고 합니다. 아동보호가 소속이에요. 유라는 은우를 살펴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식은 왠지 안심이 되었어요. 유라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 보이네요.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의 흔적은 없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라는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보통은 아동센터로 바로 이관되지만 지금 센터가 10,000원이라 응급 위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며칠만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지원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죠. 그는 잠시 은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라도 하는 듯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의 태식은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만 태식의 말에 유라는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드리고 매일 방문해서 도와드릴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 센터에 자리가 날 거예요. 태식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서 자신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우가 걱정되었어요. 아이가 무관심한 센터보다는 따뜻한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라면 해볼게요. 태식의 대답에 유라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태식은 공식적인 응급 위탁 보호자가 되었어요. 유라는 분유, 기저귀, 아기 옷 등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태식에게 알려주었어요. 은우라는 이름이 참 예쁘네요.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젯밤 여자가 말했던 이름이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빛 같아서요. 어젯밤에 달이 참 밝았거든요. 태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식은 놀랍게도 아기 은우를 돌보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밤에 일어나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매일 방문하여 태식을 도왔죠. 그녀는 태식이 은우를 돌보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아이를 돌보셨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유라의 말에 태식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변화가 신기했어요. 20해 동안 혼자 살며 굳어진 습관들이 은우로 인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은우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은우의 눈동자에 달빛이 반사되어 마치 별이 담긴 것처럼 보였죠. 그때 태식은 창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본능적으로 은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남자는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죠.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고요? 순찰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시 보이면 연락 주세요. 경찰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라가 방문했습니다. 태식은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라고요? 유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은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은우의 친부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태식은 그날 밤 여자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태식은 은우의 담요 속에 있던 쪽지를 유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문 앞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직접 아이를 맡겼습니다. 태식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역 근처에서 여자를 만난 일, 그녀가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일까지 모두요. 유라는 놀랐지만 태식을 이해했어요. 이 일은 일단 비밀로 해두는 게 좋겠어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태식의 집 문고리를 돌리려 시도했어요. 태식은 은우를 안전하게 방에 두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태식의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주변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군요.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도 태식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우의 방 앞에서 잠들지 않고 지켰어요. 은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새벽녘 태식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르는 것은 은우에게 위험할 수 있었어요. 떠나야겠다. 태식은 중얼거리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우에게 필요한 물건들, 자신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을 챙겼어요. 그리고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은우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바닷마을, 강원도 삼척의 한적한 민박집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창문을 열고 바다 내음을 맡았어요. 은우는 태식의 무릎 위에서 꼬물꼬물 손을 움직이며 즐거운 듯 했습니다. 유라의 도움으로 그들은 태식의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죠. 여기라면 당분간 안전할 거예요. 민박집 주인분께는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손자와 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라의 말에 태식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은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태식의 말에 유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도망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래야만 은우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유라는 봉투에 있던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더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열로 쓴 비밀 메시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몸 안에 내가 숨긴 진실이 있습니다. 디엔. 디엔? 무슨 뜻일까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DNA의 오타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은우가 뭔가 중요한 존재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날 밤 태식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달리는 기차, 그리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 은우의 모습이었어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의 태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우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죠.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바다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지켜보는 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식은 은우를 살며시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태식의 손을 작은 손가락으로 꼭 잡았어요. 내가 지켜줄게. 약속하마. 태식의 속삭임에 은우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식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유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와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할인이라는 여성을 찾았어요. 최할인 32세.
생명공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예요. 화면에는 은우를 맡겼던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과학자였다는 사실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봤나요? 태식의 질문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이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DNA에 정보를 숨기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해요. 하린 씨가 데이터를 가지고 도망쳤다는 의혹이 있었죠. 태식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마, 은우가?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커튼을 살짝 젖히자 낯선 남자가 민박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지? 태식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유라는 재빨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제 차에 타세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도망자의 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어요. 유라의 친구가 운영하는 외딴 펜션이 있는 곳이었죠. 배를 타고 가는 동안 태식은 은우를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유라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은우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강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발자국처럼 들렸어요. 윤태식은 불안한 마음에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펜션은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다른 건물이 거의 없었죠. 그만큼 안전했지만 동시에 고립된 느낌도 들었어요. 하린 씨에 대해 더 알아냈어요. 유라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린 씨는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자였어요. 특히 DNA 데이터 저장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였죠. 그녀의 연구는 인류 난치병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까는 담요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흔한 아기들과 달리 은우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중요한 연구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직후 하린 씨도 사라졌죠. 회사 측에서는 하린 씨가 데이터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유라의 말에 태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하린이 아이를 맡겼을 때의 절박함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정말 데이터를 훔쳤을까요? 태식의 물음에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린 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윤리적이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은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아이를 안아들자 열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은우가 아픈 것 같아요. 태식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유라가 재빨리 다가와 은우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열이 있네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은우를 진찰한 후 혈액 검사를 권했어요. 태식과 유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한 병은 아니고 단순 감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 특이하네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이의 혈액세포에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 보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 같은 흔적이 있어요. 태식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학병원에 의뢰해도 될까요? 의사의 질문에 태식은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감기 치료만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그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라는 노트북을 다시 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린 씨의 연구는 바이오 아모아라는 기술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DNA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암호와 같은 거예요. 유라의 설명에 태식은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럼 은우의 몸 안에 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실내로 들어왔어요. 태식은 반사적으로 은우를 안고 방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유라는 의자를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아이를 내놓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은우를 더 꼭 안았어요. 당신이 누구이든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태식의 외침에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 유라가 의자를 던졌어요. 남자가 잠시 비틀거리는 사이 태식은 은우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라도 곧 따라 나왔어요. 차로 빨리 가요. 그들은 급하게 차에 올라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백미러로 남자가 다른 차를 타고 쫓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 찾는 거죠? 태식의 질문에 유라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린 씨를 찾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아마도 은우의 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고 있는 거겠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차는 제주도의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윤태식은 뒷좌석에서 은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죠. 마치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라도 하는 듯 했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식의 물음에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그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제주시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유라의 친구 김 교수는 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이했지만 상황을 설명 듣자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린 씨의 연구 들어본 적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바이오 아모아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DNA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김 교수는 은우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태식과 유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놀랍군요. 김 교수의 탄성과 함께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아이의 DNA에는 확실히 인공적인 데이터가 삽입되어 있어요. 하린 씨의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태식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건 믿기 힘든 일이지만 아이의 DNA에 삽입된 데이터는 치료 불가능한 희귀병에 대한 치료제 정보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루게릭병의 완전한 치료법입니다. 태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우의 몸 안에 그런 중요한 정보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왜 하린 씨가 이런 정보를 아이의 DNA에 숨긴 걸까요? 유라의 질문에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이런 치료법은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만약 특정 제약회사가 독점하게 된다면
그때 연구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창밖을 내다보니 여러 대의 검은 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또 찾아왔어요. 태식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빨리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은우의 DNA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일부 복사했어요.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가세요. 내 친구 이정훈 국장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연구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유라의 차가 아닌 김 교수의 차를 타고 달렸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연구소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하린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식에 따르면 한 달 전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요. DNA 검사 결과 하린 씨로 확인됐습니다.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채로 아이를 맡겼던 여자, 은우의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은우는? 김 교수는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태식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겠죠. 그녀는 아이와 데이터를 모두 지키려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하린 씨의 체세포 복제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녀의 연구 데이터를 완벽하게 담을 수 있었던 거죠. 서울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은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린은 왜 하필 자신에게 아이를 맡긴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면 은우는 정부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치료제 개발이 시작될 테죠. 김 교수의 말에 태식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은우를 지키겠다는 결심과 함께 곧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울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윤태식은 보건복지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은우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는 이제 웃음소리를 내며 태식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0일 전 그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불확실했었죠. 하지만 김 교수의 소개로 만난 이정훈 국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하린 박사의 연구, 정말 혁명적입니다. 그녀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군요. 국장의 도움으로 은우의 DNA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식은 그 과정 내내 은우 곁을 지켰어요. 정부는 비밀리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은우와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보안 아래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를 쫓던 사람들 말입니다. 태식의 질문에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국제제약회사의 비밀 요원들이었어요. 이미 체포되었고 배후 조직도 수사 중입니다. 하린 박사의 연구를 독점하려 했던 거죠.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후 국장은 태식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식의 물음에 국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린 박사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태식 씨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태식은 국장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제가 은우의 입양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태식의 단호한 말에 국장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린 박사가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태식 씨를 선택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태식 씨는 하린 박사의 아버지가 탑승하셨던 기차의 기관사셨더군요. 태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기관사 시절을 되돌아보았어요. 30년 전 산악 지역에서 폭설로 기차가 고립됐을 때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그 사건 말입니까?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림 박사의 아버지는 당시 심장마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태식 씨가 구했다고 해요. 하림 박사는 당신을 잊지 않았던 거죠.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은우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날 다시 살게 한 거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태식과 은우는 봉화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식의 정원은 이제 은우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방은 동화책과 작은 장난감들로 채워졌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태식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유라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은우의 법적 후견인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하림 박사의 데이터로 개발된 치료제가 첫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대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유라의 말에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은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은우야. 눈이 내린다. 내 엄마도 분명 하늘에서 널 보고 있을 거야. 세월이 흘러 은우는 12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란 은우는 과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또래보다 훨씬 뛰어난 이해력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요. 은우의 말에 태식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12살 생일날 밤 태식은 은우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봉화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로 가득했습니다. 은우야, 저기 달을 보렴. 은우는 고개를 들어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달의 아이야, 넌 어두운 밤을 뚫고 이 세상에 왔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될 차례다. 은우의 눈에는 달빛이 반사되어 마치 별이 담긴 것처럼 빛났습니다. 태식은 그 눈빛 속에서 할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세상을 바꾼 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작은 기적의 모습을. 봉화의 밤하늘에 뜬 달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우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빛으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